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인지 기능과 연관된 최대한 좀 다양한 뇌 영역이라든가 이런 지표, 주파수 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관련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4 큐츠에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가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인트로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 좀 주판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좀 되게 좀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정확도로 복잡한 계산을 이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암산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 처리가 어떤 신경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런 좀 주판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뇌가 암산을 수행할 때 어떻게 작동하려는지 좀 이해를 하려고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었지만 어떤 뇌 활동과 이런 능력, 주판 전문가들의 계산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주판 전문가한테 이런 암산 어떻게 하냐라고 묻는 경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이 주판 전문가들은 일반 비전문가 대비 이 계산, 암산을 이제 수행하는 좀 과정 자체가 좀 상이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전문가랑 비전문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MEG를 기반으로 소스 분석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기반으로 주판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이런 뇌 활성화의 차이를 좀 조사를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험 조건입니다. 실험은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익스페리멘탈 1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인 익스페리멘탈 2에서는 31명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요 N수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이제 주판 전문가가 익스페리멘탈 1에서는 12명 그리고 실험 2에서는 13명 이렇게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됐고요. 우선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한 문제를 푸는 암산하는 이런 과제였고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곱셈을 수행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든 아니면 비전문가든 전문가든 이런 암산 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곱셈을 수행하는 실험 2의 경우에는 실험 시작 전에 사전에 이런 산술 능력을 평가를 해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두 자리에서 한 자리를 곱하거나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곱하거나 두 자리에서 세 자리를 곱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난이도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 이제 observation이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 태스크 종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본 논문에서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 사용된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덧셈 그리고 곱셈인데요. 우선 이 80 트라이얼 정도는 그냥 앞에 이 사람이 이제 덧셈 픽세이션이 나오면은 뒤에 2초 동안 제시되는 숫자에 맞춰서 그냥 숫자가 제시됨과 동시에 암산을 수행해서 정답을 생각을 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이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라는 인터랙션이 나오는 수식에 대한 계산을 마친 다음에 정답을 그냥 버벌로 이제 말을 하면 되는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이런 태스크 과정은 이 곱셈이든 덧셈이든 동일하게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제 64채널의 MEG를 기반으로 측정이 되었고, 별도의 이런 좀 소스 분석을 위해서 MRI 스캔 또한 함께 수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EG 센서들 인근, 그러니까 되게 좀 밀접한 위치에 있는 뭐 이런 노이즈 성분이라든가 이런 아티팩트 이런 것들을 좀 서프레스 해주기 위해서 이 TSSS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풀네임으로는 Temporal Extension of the Signal Space Separation Method라고 합니다. 네, 해서 요거 MEG 분석에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이제 밴드 패스 필터를 0.5에서 100Hz 그리고 노치 필터를 60Hz에 대해서 이제 걸어준 다음에 이제 소스 아날리시스를 수행을 했는데, 이 소스 아날리시스 방법으로는 시네틱 어퍼레이처 마그네토메트리 이제 이 SAM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스 분석을 수행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덧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숫자 제시 시점 기준 마이너스 1초부터 1초 사이를 비교를 해서 이 소스, 그러니까 브레인 액티비티의 차이를 이제 봤다, 확인을 하였다라고 하고,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5에서 0초 그리고 0초부터 1.5세컨드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타임 프리퀀시 아날리시스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타임 프리퀀시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랑 비전문가 사이에 어떤 이 어, 산술 처리에 신경 생리학적인 어떤 이 타임 포인트적인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 분석이 수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보게 되는 건지 이제 뒤에 결과를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건데, 네, 이런 분석이 수행이 되었고, 베이스라인은 0.4에서 0초 구간 사용을 해가지고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수행을 했으며, 이 주파수 대역은 세타, 알파, 베타, 로우 감마, 그리고 하이 감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 대역들에 대한 분석이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결과인데요. 우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소스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결과들이 모두 비전문가들에 대한 뇌파 변화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결과가 전문가, 주판 전문가들의 뇌파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이 왼쪽에 있는 결과가 덧셈을 수행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곱셈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간략히 좀 드려보자면, 우선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측 전두엽의 세타 대역에서의 ERS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알파랑 베타에서는 이 양측 인트라파라이털 서커스라는 영역, IPS라고 하는 이 영역, 그리고 이제 inferior temporal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ERD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우 감마 대역 같은 경우에는 left inferior and mid frontal gyrus에서 이제 이 ERD가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right DFFC에서도 이런 차이가 ERD가 나타난다라고 하고, 하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레터럴 미디얼 오시피털이라는 이 영역, 이게 뒤에서 보면 뭐 POS라고 약어로 사용돼서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영역에서 ERS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덧셈을 했을 때 이런 비전문가 대비 알파 대역에서의 이 측두엽에서 좀 나타났던 이 ERD, 그리고 ERD가 아니라 그 베타 대엽의 두정엽 퍼라이터 영역에서의 ERD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이 DLPFC, 이 로우 감마 대역에서의 우측 DLPFC는 이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곱셈을 수행을 했을 때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영역을 다 읊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워낙 영역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결과들 영역으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세타 대역에서 비전문가는 프론탈 그리고 퍼라이탈 그리고 전문가는 이런 퍼라이탈 영역 쪽에서의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고 좀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알파 대역은 양측 그리고 전문가는 우측에서만, 그리고 베타에서는 이제 전문가의 경우 좌반구에 좀 치우친, 그리고 템퍼럴에서도 어느 정도의 ERD 패턴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로우 감마 비전문가는 이제 뭐 우측 DLPFC 그리고 이 좌측 IPS 퍼라이트 영역 쪽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ERD가 나타나지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우측 그 템퍼럴 그리고 뭐 프리프론탈 영역 정도쯤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면 ERD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감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역 간의 차이가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따 좀 뒤편에서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결과는 이제 타임 프리퀀시 아날리시스, 그 중에서도 이제 덧셈을 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ERD가 나타나는 시점이 숫자가 제시된 이후로 이렇게 요 색상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퍼라이탈입니다. 퍼라이탈 알파인데, 그리고 나머지 요 색깔 있는 요 세 개는 프론탈 로우 감마 그리고 센트럴 베타 그리고 로우 감마 그리고 뭐 퍼라이탈 베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뇌 영역 사이에 이렇게 ERD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사실 그림만 봤을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서술된 거를 좀 읊어드리자면, 요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ERD의 패턴이 파라이탈, 그 다음에 인페리어 프론탈, 그리고 레프트 인페리어 프론탈, 그리고 다시 도스레터럴 프리프론탈, 요 순서대로 이 ERD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뇌 영역 간 ERD가 나타나는 시점에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파라이탈 영역 그리고 프론탈 영역에서 동시에 ERD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 파라이탈 그리고 뭐 템포럴 프론탈 영역 중에서 나타나는 ERD 패턴의 시작점이 어느 정도는 좀 유사해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제 요 너니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뒤로 좀 밀려 있는 것 같은 좀 정성적 결과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곱셈을 했을 때 이제 ERS 타임 프리퀀시 분석 결과인데, 우선 왼쪽에 있는 non expert 결과를 봤을 때 이 IPS라고 불리는 이 뇌 영역이 양측 이 바이레터럴하게 ERD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우측 DLPF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ERD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잘렸는데 센서리 모터 코텍스 그리고 POS, 뭐 IFG라고 불리는 요 영역. 그래서 이제 뭐 POS 같은 경우에는 파라이트 오시피털 서커스, 그리고 이제 IFG 같은 경우 인페리어 프론탈 자이러스인데, 이렇게 세 영역에서 이 ERD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이런 ERD 패턴 그리고 뭐 이런 IPS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이감마 대역의 ERS 패턴이 나타남과 동시에 요 1.5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뇌 이런 ERD 패턴이 나타나는 뇌 영역이 상이한 것도 있지만 비전문가 대비,
이런 이 센서리 모tor, cortex 그리고 이제 IFG에서 나타나는 ERD 패턴은 이렇게 쭉 유지되지만 이 POS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는 이 ERD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을 좀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서 일단 이 페이지가 제가 이 논문을 이제 들고 오게 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 발표 주제를 요걸로 정하게 된 계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전반적인 이 브레인 영역에 대해서 뭐 물론 전문가랑 비전문가를 구분을 해서 이런 게 나타났고 이게 뭐 이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뇌 영역에 대해서만 서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뇌 영역별로 어떤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키워드나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 전체 논문의 결과를 좀 함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전문가랑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랑 비전문가의 계산을 하는 이런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암산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본인이 여태 암기를 해놨던 덧셈 혹은 곱셈 관련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런 산수를 한다. 저희가 뭐 구구단을 외워둔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 주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주판 자체를 상상하고 그 주판 안에서 이렇게 이 주판 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 계산을 해나간다 라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 논문 결과를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랑 비전문가 사이에 이런 계산 전략 차이 그리고 브레인 네트워크에서의 이런 처리 방식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위에 있는 게 비전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는 그림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게 전문가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으로 이 논문에서 말을 하는 것은 비전문가는 이런 산술 과제를 풀이를 해내는 데 있어서 직렬적으로 이 처리가 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으로 이게 처리가 된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타임 프리퀀시 분석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각이 들어오면 이제 뭐 미디어 호스피탈에서 이 75ms부터 이제 비주얼 프로세싱이 들어가고 이 IT 그리고 뭐 IT 그리고 IPS라는 부분에서 뭐 150ms부터 해서 너머리컬 프로세싱에서 뭐 숫자 크기나 이제 숫자 처리에 대한 것 그리고 피규 피규어티브 커그니션에서 자기가 본 거를 인지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이런 너머리컬 숫자 처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이제 IFG로 가서 이제 이너 스피치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암산할 때 속으로 되뇌는 것 같은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양측 IPS에서 요 DLPFC 쪽에서 250ms부터 이제 워킹 메모리가 작동을 해서 네, 이런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400ms부터 쭉 해서 알파 대역의 이런 파워가 이제 뭐 additional with carry 해가지고 이제 carry가 제가 산술적인 과제들을 설명할 때 보니까 이제 자릿수에 대한 올림 이런 걸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9 더하기 3 하면은 한 자릿수 올려서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12 그러니까 자릿수를 올리는 걸 올려주는 과정을 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한 400ms쯤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 두 결과들을 함께 좀 설명된 걸 보시면은 이 양측 IPS라는 영역 그러니까 두정역 영역에서는 이런 숫자의 계산 그리고 숫자 크기에 대한 이런 처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워킹 메모리는 뭐 양측 DLPFC 뭐 이런 거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미디어 호스피탈 후드협에서 이제 비주얼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것은 네, 동일하지만 이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 피규어티브 코그니션에서 이제 시각 처리를 하고 이 숫자 처리를 하고
이 이너 스피치가 진행이 되고 까지가 한 번에 진행이 되고 마지막 300ms, 한 50ms 뒤에 전반적인 숫자의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렬적인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제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기반으로 이론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말을 하기에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뇌 영역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을 하는데 우선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POS라는 영역에서는 어떤 이 비주얼 자기가 인식한 숫자를 이 주판의 구슬로 좀 변환을 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 요 POS의 이런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타임 프리퀀시 분석에서 되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POS라는 영역이 비주얼 워킹 메모리와 연관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고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IFG라는 영역은 주판 구슬의 움직임과 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IFG라는 영역 자체가 체스 플레이어들한테서도 되게 좀 많이 나타나는 뇌 활성화가 나타나는 이런 영역인데 이게 전략적 그리고 공간적인 전략 공간적 연관된 이제 워킹 메모리와 연관이 있는 이런 뇌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판화를 이제 움직일 때 이게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그리고 공간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판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IFG 활성화가 이런 이 주판 구슬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S에서 사실 이게 numerical processing 그러니까 숫자적인 크기에 대한 계산 이런 게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게 이 IPS라는 영역인데 전문가에서는 이런 IPS에서 뇌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판 전문가들은 이미 주판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미징을 해서 이 계산을 하는 게 충분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처럼 이 IPS라는 영역에서 논리적인 수치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그냥 주판 알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을 하고 이 움직임이 완료됐을 때 거기와 매칭되는 숫자만 산출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IPS에서는 이런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 전문가랑 비전문가 사이에 이 암산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 이런 연구가 본인들의 연구가 전반적인 계산 관련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계산 불능증 그러니까 영어 원문으로 아칼 아큘라 큘리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계산 불능증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네, 요런 이 계산 불능증 환자의 뭐 수학적 계산 능력 향상에 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논문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플러스 원에 이제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9 Q1에 웨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좀 앞서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좀 최대한 좀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지기능과 브레인 사이의 연관성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리시 데이트가 이제 2013년으로 상당히 오래전 논문이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논문의 이제 의의가 이제 노벨티 인트로덕션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수치
계산, 그러니까 산수이죠. 앞선 연구와 동일한 산수 관련 연구인데, 이렇게 이제 계산 과정에 대한 이제 브레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요즘 이때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 이게 뭐 수치적 인지라든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암산 관련된 내용에서 자주 나오는데, 팩트 리트리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에 대한 이런 인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이런 확인,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어떠한 네트워크들이 뭐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사를 수행을 하고자 한다. 라는 게 이 논문의 간략한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따로 좀 10년 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온 이유는, 이 논문은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리고 봤던 논문들과 다르게 DTI라고 해가지고 이 브레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그레이 매터가 아니라 화이트 매터 안쪽에 있는 이 어떤 파이버들에 대한 이런 연구가 이런 정보들이 함께 고려를 해서 이런 인지 기능과 이런 브레인 안쪽에 이런 네트워크를 좀 조사를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 연구임에도 다들 생소하실 거고, 요거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실험 조건입니다. 실험은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우선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멘탈 아스메틱 테스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된 멘탈 아스메틱 테스크에는 문제의 이제 종류가 총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죠. 조건이 문제마다 총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마다 이제 2개 해당 조건이 나누게 되는데, 우선 캐리 그리고 넌 캐리 조건인데, 이건 앞선 논문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숫자를 더했을 때 자릿수를 올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나누는 게 이제 캐리, 넌 캐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앤서, 그러니까 산수, 암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40보다 작은지 그리고 60보다 큰지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자릿수에 올림이 있고, 이 계산을 했을 때 정답이 60보다 크면은 이건 이 96개 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추후 분석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넌 캐리, 그러니까 4 더하기 3, 뭐 1의 자리가 아니면 뭐 1의 자리가 뭐 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 10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는 조건, 그리고 이 더했을 때 그 정답이 40보다 작은 이런 두 조건이 겹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다 라고 이걸 잡고 분석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fMRI 그리고 DTI라는 게 함께 측정이 됐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암산 과제를 이제 10분 동안 지속되는 이 암산 과제를 수행하면서 측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MRI랑 DTI에 대한 이제 차이점은 제가 앞선 인트로 파트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fMR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익숙할 텐데, 이런 뇌 활성화 정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잡혀 있는 이런 모달리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DTI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에 이제 다른 논문에서 제가 퍼온 건데, 요 브레인 안에, 그러니까 화이트 매터 안에 이런 파이버,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이런 메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쯤은 봤을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우측 하단의 그림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DTI라는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 fMRI랑 DTI에 대한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데, 오히려 좀 너무 자세하게 다뤄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게 되면 네,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서로 이해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과감히 생략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 기능과 이런 이 화이트 매터 안에 이런 파이버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이 뇌의 활성화 변화인데요.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 어렵고 쉬운 걸 구분하기 위해 파란색으로 한 거지, 사실은 둘 다 증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시를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B 그리고 C가 이런 DTI, 그러니까 파이버에 대한 결과라면, 위에 있는 A가 이제 fMRI에 대한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fMRI 결과를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술 과제를 했을 때는 양측 IPS 그리고 P, 네, IPS라는 영역, 그리고 브로드만 에리아 이 44번, 그리고 45, 47. 그래서 이제 브로드만 에리어라는 게 사실 요거 측두엽 쪽에 이렇게 넓게 위치해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요거를 이제 섹션마다 이게 넘버링이 붙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4, 뭐 45, 47 해서 뭐 이런 영역에서 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DTI에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fMRI에서도 뭐 SMA, Supplementary Motor Area, 뭐 그리고 Frontal Eye Field라는 영역에서 대부분 바이레터럴하게 이런 뇌 활성화가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이 DTI, 그러니까 파이버 관점,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SLF2, 3, 그리고 EC, EMC라는 영역인데, 이제 이 SLF라는 걸 풀네임 뭐 Superior Longitudinal Fascicle이라는 이런 파이버를 말하고, 네, 그리고 이제 EC랑 EMC라는 요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네, External Capsule 그리고 Extreme Capsule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파이버가 또 따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이제 Left Angular Gyrus 그리고 이제 STG라는 이제 뇌 영역, 또 마찬가지로 이런 STG 영역, 그리고 이제 뭐 인슐라라고 불리는 뇌 영역, 그리고 레트로 스플레니얼 콜텍스라는 영역, 그리고 미디얼 FG,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영역들에서, 이런 영역들에서 이제 활성화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버 관점에서 보자면은 MDLF라는 영역, 그리고 CB라는 이런 파이버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MDLF 같은 경우에는 미들 롱기튜디널 파스칼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CB라는 것은 이제 싱귤레이트 번들이라고 하는 이제 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언급되기를, 이러한 이 CB, 그러니까 싱귤레이트 번들이라는 요 길쭉한 번들이 이 레트로스펠리니얼 콜텍스라고 하는 요 살짝 여기 두꺼워 보이는 요 영역이더라고요. 이게 따로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제가 바로 검색해 봤을 때 요 쪽이랑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디얼 프론탈 자이러스까지도 연결이 함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에 대한 요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익숙한 사물 혹은 절차를 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기억을 좀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활성화가 나타났을 수가 있다. 이런 영역이, 그런 게 이런 내 영역이 그런 기능들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절차적이고 장기 기억에 대한 이런 기억을 좀 뒤적이는 것과 연관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쉬우면은 이제 저희가 2 곱하기 2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10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걸 하면은 저희가 이거 노력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답변이 되는 건 어느 정도 기억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억 회상 같은 이렇게 장기 기억을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성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이런 결과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이 레트로 스플리널 코텍스라는 거랑 제가 미디얼 프론탈 자이러스라는 거 제가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렸었는데, 이런 뇌 영역은 결국 사물 뭐 이런 절차에 대한 뭐 인식과 관여가 돼 있고, 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산술적인 사실을 검색하는, 사실 이것도 팩트 리트리버이라는 과정과 기능적으로 잘 일치를 한다 하는 결과이다 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그리고 이런 멘탈 아스메릭에 이제 기여를 하고, 이 앵글러 자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뭐 인슐라라고 이제 연결된 이런 뇌 영역은 이제 산술 처리랑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전두엽 그리고 두정엽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조건 모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섬유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느 정도 이 산술적인 수학적인 팩트 리트리버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뭐 선행 연구는 있었고요. 네, 복잡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결과는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두 결과를 합쳐서 한 번에 본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쉬운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유의면체가 나타나는 이런 이 파이버들을 한 번에 겹쳐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결과이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산술적인 과제의 경우 좀 너머리칼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크기적인 처리를 하는 네트워크랑, 그리고 팩트 리트리버, 그러니까 산술적인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해내는, 인출을 해내는, 그러니까 뱉어내는 이런 네트워크 두 개가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겹쳐서 봤을 때 엄연히 좀 두 네트워크가 좀 상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이 두 네트워크를 좀 중첩을 해서 관찰을 해봤을 때, 이 피지폼 자이러스라고 해서 이 템포럴 영역에 이렇게 좀 살짝 얇게 나타나는 이런 네트워크, 파이버 뇌 영역이 있는데, 네, 이 피지폼 자이러스가 뭐 시각 그리고 숫자랑 좀 연관이 있는 영역, 관련이 있는 영역인데, 요 퓨시폼 자이러스라는 영역이랑 이 IPS라는 영역이 이 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파라이탈 그리고 프론탈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결과만으로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본문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연결성, 방금 언급드린 뭐 IPS, 뭐 피시폼, 뭐 자이러스 영역이 뭐 프론탈, 파라이탈 사이 연결성이 뭐 존재한다, 연결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뭐 숫자에 대한 크기 정보를 처리하는 뭐 영역 사이에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따로 또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수의 크기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언급드렸지만 이제 IPS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했을 때 IPS라는 영역이 프리모터 코텍스 그리고 이제 뭐 프론탈 코텍스랑 좀 연결성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를 했을 때에는 이제 팩트 리트리버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앵귤러 자이러스라는 이 영역이 템퍼럴 그리고 이 프론탈 영역과 좀 더 두드러지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이 논문에서 해석은 이 정도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결과를 봤을 때 뭐 파이버가 어떻고 전두엽 두정과의 연결성
이런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사실 이 IPS라는 영역이 사실은 이 Numerical Processor와 연관이 돼 있고, Angular Gyrus라는 영역은 이 팩트 리트리버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결과는 이 일단 이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어떤 이 숫자의 크기 관련, 그러니까 numerical process가 양측 반구에서 함께 나타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때 이런 활성화 같은 게 양측 반구에서 함께 좀 나타나는 편이고, 어, 이 실제로 이런 이 양측에서 이 나타나는 활성화로 인해 뭐 좌우 반구 간의 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존 성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정말 파이버를 통해서 연결성이 존재하는지를 좀 검증을 해보고자 이건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양측 반구, 뭐 IPS 그리고 뭐 PIPS, PSPL 요 영역들이 연결되는 이게 트랜스크러설 번드로 파이버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제 명칭이 붙는 이 파이버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기존 수행 연구에서 말을 하는 이런 좌우 반구 간의 뭐 상호작용이 뭐 실제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선행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다 라고 요 결과 가지고는 언급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 독립된 요 두 네트워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 산술적 작용에 이 작동하는 두 네트워크는 어쩌면은 이 IPS랑 앵귤러 자이러스라는 두 영역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좀 링크돼 있을 수도 있다, 싱크로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 IPS라는 영역이랑 앵귤러 자이러스라는 영역이 해부학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PS는 이제 숫자를 보거나 아니면 숫자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때 활성화되고, 이 AG는 앵귤러 자이러스는 이제 익숙한 수학 문제, 산술적 문제와 익숙하지 않은 산술적인 문제를 구분을 할 때 좀 활성화가 되는 뇌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 문제를 풀 때에는 당연히 숫자에 대한 처리가 들어갈 거고, 이 문제가 익숙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함께 될 테니, 이런 두 영역, 인접한 두 영역, 그리고 유사한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 기능을 하는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독립돼 보이는 이 두 네트워크를 이제 조인트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런 논문들을 봤을 때 앞선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랑 마찬가지로 어떤 인지 과제 관련된 뇌파 분석 이런 걸 했을 때 뇌 활성화 패턴 맵을 보고, 아, 요런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이지 않나? 약간 요 정도만 이제 추후 기억이 나더라도 나중에 분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좀 어려운 논문이 있고 좀 설명이 상대적으로 좀 두서가 없긴 했는데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두 논문을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논문은 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좋게 정말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접한 전문가랑 비전문가 사이에 신경생리학적인 차이를 조사한다는 이 컨셉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주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서플리멘터리도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논문 제한이 없었으면 두 번째 논문을 제외하고 이 논문의 서플리멘터리 결과들만 쭉 해도 지금 제가 보니까 44분쯤 되는데, 네, 이 이상의
발표가 가능할 정도로 한 서플리멘터리 관련 피규어만 한 20 몇 개가 돼 있어가지고 네, 정말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이런 본인들이 언급한 브레인 리전 그리고 프리퀀시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디스커션에 어느 정도 충분히 제공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통해서 이 전문가, 비전문가의 브레인 프로세스 과정을 직렬 처리인지 병렬 처리인지 이런 접근으로 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그리고 결과만 어떻게 잘 나온다면 이런 인지든 운동이든 어떤 뭔가 뇌의 브레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브레인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 분석 방법을 좀 적용을 한다면, 이런 분석 시퀀스를 적용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인데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문은 이제 해부학적인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이 논문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네, 그 난이도가 급상승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추가적으로 이게 뭐 아나토미컬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제시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결과들 설명할 때처럼 뭐 IPS가 어떻고 뭐 인페리얼 무슨 서커스 자이러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백그라운드 그 디스커션 그리고 인트로 이렇게 메소드 리서치 이런 부분을 쭉 봐도 본인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 아니면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파이버, 네트워크, 뇌 영역에 대해서도 이 해당 뇌 영역이 원래 어떤 영역과 연관이 있고 어떤 기능과 연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의 제공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인들이 정말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몇몇 일부 뇌 영역과 일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이런 좀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논문을 읽을 때 아쉽다고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